단 한 권의 책도 무료 배송해주는 온라인 서점이 오픈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도서를 판매하는 창고형 서점, 이름은 동네 책방입니다. 신간 베스트셀러, 유아도서, 어린이 전집, 학습만화, 아동 학습지 등 어린 자녀를 두신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품은 10% 할인에 5%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셔서 새날 애청자들이 키운 온라인 서점 하나가 널리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에서 동네 책방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동네 책방 앱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네 책방.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비아그라 게이트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이야기 좀 더 하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나는 비아그라도 비아그라지만 비아그라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뭐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다른 것들이 더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까 이제 플로닐, 벤조다이아제핀 수면제에 대한 해독제. 이런 게 있고 거기다가 애토미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청와대에서는 애토미는 기도 삽관 할 때 근육이완제로도 썼다 막 이런 마치 막 전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궁금한 거라. 기도 삽관이라고라? 기도 삽관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 삽관은 정말 숨이 껄딱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도 삽관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튜브를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급 초응급 상황에서 쓰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기도 삽관할 일들이 그렇게 막 생겨?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막 대비를 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런 일이 그렇게 막 생긴다는 거야? 왜 기도 삽관할 일이 그렇게 생길까? 거기서 막 실탄 가지고 막 지금 막 총을 땅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 그 수면제에 대한 해독제를 쓴다. 또는 무슨 기도 삽관. 이거는요, 정말 이상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냐면, 혹시 왜, 자기색정사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자기색정이 뭐야? 저번에 왜 어떤 예비군 아저씨가, 예비군 훈련받고 돌아가는 길에 설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밝혀지고 뭐 그랬는데. 빈 건물 들어가서 손 뒤로 목을 맸잖아. 왜 손을 뒤로 묶고 목을 맸는데. 하체는 벗겨진 채로.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 가끔 이제 한 1년에 한 500건 정도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살이냐 타살이냐 뭔지 모르고 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보면은 어쨌든 그 극한의 섹스, 어떤 쾌락을 위해서 혼자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둘이 하면서도 뭐 서로 목을 조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숨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 되지. 또는 약을 먹고 그러면 이제 수면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호흡이 떨어지죠. 몽롱한 뭐라든가 어쨌든 뭐 그래서 정말 숨이 깔딱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혹시 빈번히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까지 가는구만. 근데 의사 대동시켜 놓고 이게 이제 이게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아까 자기색정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원래 혼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커플 간에 자주 일어나고 SM이라고 하잖아요. SM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아까 진미님 얘기한 상태에서 오르가즘을 한번 느끼게 되면요. 그 이하의 오르가즘은 오르가즘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시시하지. 시시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 반입된 이 약품들을 보면 이게 약간의 의학적 지식이나 또는 한간에 떠도는 지식으로 인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해독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일상적인 인터넷에 보면요. 커플 간에도 그런 것을 해요.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새날 단독 신비 SM 해봤다.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네티즌 그럴 줄 알았다. 별 관심 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이춘상 보좌관이 있었어요.
근데 문고리 3인방들이 4인방 중에 하나가 예, 이춘상이고 이춘상이었죠. 이춘상은 그런데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지금 증언이 나오기 시작해 JTBC가 캐기 시작했고. 그분 돌아가신 분이요? 선거 기간 선거 동안 있을 때 돌아가신 교통사고로. 분? 근데 의문의 지금 죽음이라고까지 그때 당시 했었지만, 그러니까 운전사의 최순실의 운전사의 증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운전사가 증언한 거 보면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안가가 강남에 있었는데 그 안가에서 대선 전부터 이미 이 문고리 4인방, 이춘상 보좌관이 포함된 문고리 이 4인방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대선을. 그리고 여기에 최순실이 진두지휘했다는 거고, 이때 당시 사실은 이춘상과 정윤회가 박근혜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손과 발은 문고리 3인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사실 주인은 문고리 3인방 우리가 부르는 주인은 최순실이고, 실제로 박근혜를 주인으로 모시는 건 이춘상과 정윤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가 또 되는 그렇죠. 분류가 되는 건데, 이 안봉근과 정호성과 이재만이 안가에서 수시로 밥을 시켜 먹고 가십거리로 즐기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불러서 먹으면서 그 운전사한테 당신이 최순실이 태워서 한강으로 빠져버리지 그냥. 우리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을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이서. 충격적인 증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의 사랑은 이춘상과 정윤회가 독차지하고 있고, 당시 그게 이성적이든 업무적으로든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안봉구가 정호성 이재만은 약간 뒤에 있으면서 최순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이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컷들의 싸움은 질투가 굉장하거든, 남자들은요. 그러면 상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쨌든 침실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들이 서로 4명이서 또는 5명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경쟁전을 했고, 여기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최순실을 제거하라는 운전사한테 농담도로 한강으로 차 몰고 빠져버려 저는 싫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봉근과 정호성 이재만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춘상의 죽음도 지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약품이 단순하게 가십거리가 아니라 이런 남자들의 암투국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거다, 약품이. 결코. 그리고 이 약품은 그런 사실을 밝히는데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게 7시간. 우리가 밤에, 그러니까 예전에 세월호를 팔 때 있잖아요. 실제로 7시간이 사라진 7시간이 아니고 더 길 수도 있다는 그 거잖아요. 저녁에 전날부터 하지만. 사실은 행방이 모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날부터 약품에 취했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다량으로 여러 명이서 모여서 파티를 했거나 이래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났거나 이럴 수도 늦잠을 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박근혜한테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저에 장관들도 1년 반 동안 한 번도 독대를 못 하고, 그날 세월호 당일날도 긴급한 사항을 보고하려고 관저로 가려고 하니까 정호성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호성은 왜 막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접근하면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겁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이춘상의 죽음부터 다시 거슬러서 모든 걸 다 재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인의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촌 살인 사건. 그건 정상적이었습니까? 칼빵. 네, 칼빵. 뭔가 그 동네에서 살인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가 자꾸 죽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 비아그라도 비아그라지만 저는 리도케인이라든가 뭐 다른 약들에 더 관심이 가는데, 정맥 주사로 사람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마치 상태 탁 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런 약이고, 그러니까 그게 스프레이나 연고의 형태로 그 사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아까 같은 에토미랑 리도케인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런 마취 작용을 더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그런 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다른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리도케인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뭐 승합제, 도파민 같이 그런 센 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뭐 대단한 무슨 시술 막 이런 게 이루어져야 지금 이게 구색이 맞는 건데 내과적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 쓰는 그렇죠. 약들이. 그래서 그럼 거기서 뭐 정말 수술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지? 수술이 아니면서 사람이 숨이 깔딱 넘어갈 때 다시 이렇게 깨우는 정도의, 그러니까 마취로 사람의 숨을 살짝 넘어가게끔도 했다가 다시 숨통을 살짝 깨우기는 그 짓거리가 도대체 뭐에 어떤 때에 쓰인다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용 수술을 하느라 아이고 근데 그 뭐 얼굴을 그렇게 많이 갈아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자주. 그게 아니면 결국은 나는 심지어 하여튼 섹스의 어떤 쾌락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거의 질식의 상태로 가서 깨우는 거기까지가 좀 자꾸 상상이 돼서 정말 모르겠어요. 전 머리가 썩었나 봐. 그럼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라식스도 연관이 있을 수 있죠. 라식스는 그렇죠. 이제 아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을 빨리 빼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이어트 용도는 분명히 아니고. 다이어트는 그거 쓰면 절대 안 된다니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최순실, 럭키드 마틴.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지난 방송을 끝내놓고. 김관진에 주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관진이 이명박 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장관날을 국방장관으로 정권 초기에 꽂았는데 그 사람이 왜 낙마를 했냐면은 박정희 추종자여가지고 막 핸드폰 고리에도 박정희 유영수여사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김관진이 다시 유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꽂혀요.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관진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 몇 안 되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최근 나온 안민석 의원의 폭로 속에 실명을 밝히지 않지 럭키드 마틴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2년간 주거도 했고요. 이런 관점. 2013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 40대를 결정한 게 그 당시에 방추위원장이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을 자르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김관진 자체가 록히드 마틴과 기본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종의 숨어있는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로비스트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린다 김이잖아요. 근데 린다 김이 지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금 또 홍성 교도소에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린다 김과 최순실 또는 린다 김과 박근혜가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필로폰으로 말았는지 뭐 어쨌는지 혹은 가까이 먹을 가까이 가다 보면 꺼머지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 린다 김도 여기 하나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추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사드, 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에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미국 무기도 있고 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잘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지만 최소한 선수금은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고 또.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드나 일본 위안부 협상이나 일본 군사정보 협정이나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의 결정 과정이 비슷해요. 매우 졸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정책은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정책 하나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 예산을 다음 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모든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하게 사드도 결정이 되고요. 국정교과서도 긴급하게 결정되고 한일 위안부 협상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최순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전에 사전에 저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지금 밝혀진 게 현재 지금 팩트로만 밝혀진 게 어쨌든 장학금을 누군가에 줬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최순실이 정유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일본 방위 정보 군사 정보 협정에서도 일본과 우리가 각종 장비들을 교환해야 돼요. 새 장비들을 도입해야 된다고요. 이 시스템이 그냥 협정에 그 서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 모든 군사 정보들이 순식간에 버튼만 누르면 서로 공유되게끔 2급 이하 정보들이 호환의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 예산이. 그럼 이 종합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미국의 방산 업체를 6월 달에 지금 14년 6월 달에 최순실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종합적으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교과서와 일본 군사정보, 한일 군사정보 교환과 사드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약금 받은 일은 바로 그거예요. 마무리를 져주고 끝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 그런 겁니다. 딴 게 다 마비돼도 그거는 기필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안민석 의원 말은 정유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에도 박근혜가 그랬다는 거잖아. 이거 승마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그 다음 날이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골든타임이 지나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다면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해라 뭐 어째라 말하라 가능성이 있냐 없냐 막 이러던 때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그런데 그때에 세월호 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승마 이거 빨리 해결하라 라고 정유라 챙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당일날에도 정유라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안민석 의원이 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유라는 사실 이 무기 게이트하고도 관련이 있고 세월호 7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이요.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와 무기 체약 계결액이 8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급격히 늘어났죠. 네, 2015년부터 앞으로 있을 2021년까지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12조예요. 어떤 특정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모든 무기는 록히드 마틴으로만 들어오는 독점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35 관련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들여오는 거다 등등등등인데 그 사이에 얘들이 이걸 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박근혜가 사드 내리꽂는 거랑 비슷해요.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밤에 이거 해줘 하면 그걸 갖고 와서 이거 결정했다라고 그냥 공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게 돼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기도 마찬가지 상태고 사실상 김관진이라든지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이런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리베이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만 내리꽂고 정권 물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좀 과하게 추정을 하자면 박근혜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려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이미 성금 받은 거 해결해놓고 나가자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들 나중에 잔금까지 챙겨 먹으니까.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민구 탄핵안을 철회한 이유가 한민구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양심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 마피아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또는 이미 돈을 받아 챙겼거나 그래서 국방 관계자들이나 최순실의 일당들이 도저히 뭐 돌이킬 수 없는 만약 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방 비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민구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처리한 거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동북아에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새로운 갈등 체제로 지금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제국주의들과 육지에서 몰려오는 제국주의 사이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외교 정책을 펴서 통일은 물론이고 자생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전에 을사늑약과 똑같은 지금 체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은 무지막지합니다. 국내에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긴장 상태가 조성됐을 때 일본 주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한국에 올 수 있다라는 체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동학혁명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태고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판단을 국방부와 일본만 한다면 일본군이 바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그래서 민감하게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국회도 토론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제대로 토론 안 하고 그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해버리잖아요. 20 며칠 만에 처리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다 이 범죄는 구성됐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네 당뇨라며? 당뇨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호호, 잘 아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하여 만든 당 스마트 100을 먹어봐. 혈당을 100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 100. 자네 부인 겨울이면 감기가 심하다면서 감기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배? 도라지? 맞아. 그 도라지와 배즙을 주 원료로 대파, 생강, 무 등을 배합하여 만든 도라지 배즙 감뚝을 드시게 해봐. 당 스마트백 도라지 배즙 감뚝 출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안티오의 겨울 초특가 이벤트.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위로해 주기 위한 안티오만의 초특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한겨울 촛불 집회를 대비한 인조 밍크 목도리를 10,000원도 안 되는 우주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술로 달래겨푼 모든 분들의 개운한 아침을 책임질 검증받은 숙취해소제 편안타를 배송비만 받고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추운 겨울 지친 몸을 지켜줄 최고의 항산화 식품 백두산 말굿버섯으로 만든 백두산 말굿버섯 티백을 새날 청취자분들에게 최저가로 드립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기능성 치아, 건강 치아 보감과 각종 항산화 안티에이징 제품을 안티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티오 co.kr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국정교과서 지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오늘 판결했어요.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법원이 뒤집어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박근혜가 저렇게 사실상 탄핵 국면에서도 밀어붙이는 그 사건들이 전부 다 럭키드 마틴과 마지막 끝점에는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집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미션을 성금을 받았어. 그 커미션의 종류라는 게 삼성한테 땡겨오는 무슨 뭐 기부금 뭐 몇십억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금만 받아도 기본 몇천억 단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치면은 그걸 해결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럭키드 마틴한테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리베이트는. 그러면 약속 지키라고 그쪽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민구 자체가 이걸 증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어붙이라는 어떤 오다가 내려왔는지를 한민구가 까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마무리 못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한민구의 증언이지 저는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독립군 후손으로서 한민구가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면서. 한민구 그 해임안을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뭐 지금 탄핵을 앞두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괜히 그것이 분열이 될 수가 있어서라는 얘기를 봤는데 그럼 한민구의 해임안에 대해서
비토를 놓을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토를 놓는 게 아니라 실제 이번에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서 주 범인이 한민국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실행자지, 실행자. 네, 실행자일 뿐이고 그 뒤에 아까 말했던 김광진이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 마피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한민구가 몸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한민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 박근혜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어쨌건 한민구의 그 어떤 상황 정황적인 증언이 나오면은 더 확실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민구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겠습니다. 그 지점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해. 우리가 사드 박근혜가 결정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작품이 김관진 작품이라고 그때도 보도들이 나왔었고 맞아요. 한민구는 어떤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총대 매는 사람의 역할로만 해왔었단 말이에요. 뒤닦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황들을 보면 정말 무섭네요. 그냥 뭐 강남 무슨 돈 많은 신기 있는 무당 아줌마가 아니었어. 럭키드 마틴 회장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선 바로 그거죠. 대통령.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재경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전국에서 최재경의 사의 표명은요. 박근혜 정권이 급속하게 자진 사퇴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 붕괴. 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 남경필 탈당 이런 것들을 맥락을 같이 하면서 뛰어내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물론 청와대는 이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누가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그나마 더 난감해지는 상황이라서 최재경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랬을까요? 들어가 보니까 수습 불가. 정말 잘못하면 똥파같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임한 지 단 며칠 만에 닷새죠, 닷새. 임명받은 지 딱 5일 만에.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보여요. 이게 어차피 가라앉을 배로 보이니까 괜히 섣불리 몸 담았다가는 이거 똥물만 묻히지 좋은 일 없겠다 싶어서 미리 발을 빼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역할이 지금 있는 박근혜의 어떤 그 마지막 구원투수 내지는 무리한 호위무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버거워서 하기 싫어서 빼는 건지 뭐 어찌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제 사퇴를 하고 청와대가 이걸 안 받아들여주는 사이에 이미 이제 이런 여파들이 야 저거 봐 벌써부터 이제 슬슬 힘 빠지고 있고 제 말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경찰과 검찰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퍼져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태가 계속 이렇게 공방만 일으키는 게 그만둘 거야. 안 돼. 너는 해야 돼. 이게 이제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 정부 자체의 내부 붕괴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항명하고 탄핵하는 거 이상으로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특히나 경찰, 검찰 조직 안에서는 굉장한 동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편가르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둘이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붕괴하고. 왜 다르다고 하냐면 일단 표면적인 건 최재경은 후배들이 거기 왜 똥밟으러 가셨습니까? 계속 푸싱을 해서 사퇴를 종용했고 후배들이 표면적인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 봤더니 수습이 불가능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4일 동안 자기 몰래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간판을 세워놓고 일은 딴 놈이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이게 크네. 자괴감. 자기는 사실은 좀 수습을 해보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습 불가란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게 유영아예요. 유영아 변호사가 다 알아서 그냥 헤쳐먹고 계시더라. 휘젓고 그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박근혜 비리는 유영아밖에 몰라. 그렇지. 최재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할 게 없는 거구나. 김현웅은 이제 몸통입니다. 사실은 같이 법무장관을 1년 한 6, 7개월 정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정부에서. 이 정부를 했기 때문에 같은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는 민정수석 사정기관 4개의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사퇴를 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사퇴하던 시와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검찰이. 김수남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 사퇴와 동시에 어떻게 검찰이 움직였냐면 우병우 전 직무실을 압수수색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롯데 압수수색하고요. 오늘 지금 SK 압수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르는 게 국민연금.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씹어댔던 국민연금 기억나시죠? 그거 드디어 메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SK뿐만 아니라요. 기재부도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관세청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부처가 어딘지 아시죠? 우병우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최재경과 법무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 있다. 완전히 범죄적으로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조사는 다 하겠다. 처벌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환부를 완전히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라는 거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 검찰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검찰이 수사 잘한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우리 생각은 어떤 의심에 의해서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지만요. 내가 봤을 때는 우병우 스타일로 보면요. 끈끈한 인맥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성격상 보면. 그렇지. 밑에 애들 챙겨주는 스타일 아니었잖아. 심어주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끈끈한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쟤 보호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권력이 떨어지면 쟤 싫다 이런 느낌 갖고 있는 스타일이 유형이라고.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전략이 비열한 게 그런 거지. 나는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우병우 저 끈 떨어졌고 어떤 대세가 있고 지금 또 뭐 이번 주말에 한 200만 모인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못해버리면 공수처 생겨 기소 배심제 생겨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력 하다못해 이제 수사권까지도 경찰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확실히 국민 여론 이런 게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등 돌리면서 청와대가 또 수사 안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더 빡 돌고 이러면서 사실 완전히 검찰 자체가 이제 손을 떠나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나열했던 것 중에 저는 SK하고 삼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수백억, SK만 111억을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사면 받았죠. 이게 뇌물죄를 적용시키기 위한 초등 단계예요. 초반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해서 그렇죠. 뇌물죄가 왜 안 들어갔냐. 그렇죠. 지금 그거 집어넣고 있어. 맞아요. 그거 접어놓고 있고 지금 이쪽 지금 비아그라 쪽은요. 국가 안보 관련 문제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텀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뇌물죄나 이쪽으로. 왜 비아그라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건 이후에 이제 검찰이 밝혀낼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안보하고.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잖아요. 당사자였잖아. 너 돈 내. 그러면 사면시켜줄게. 너 돈 내. 국민연금 네 편 들어줄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29일까지 직접 조사하겠다.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2일 날 정치권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박근혜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재경의 사태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싫어가 아니야. 지금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정치권과 검찰, 언론들이 뇌물죄와 안보와 관련된 이 두 개, 국방비리가 그거죠. 안보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박근혜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다.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민정수석으로 공백이 빈자리를 안 들어오면은 나름대로 그냥 대처를 해요. 근데 최재경의 역할은 굉장히 박근혜 입장에서는 제일 빡치는 것 중에 하나야. 네, 그렇죠. 들어왔어. 구원투수 하겠다고. 근데 단 며칠 만에. 임명장 받은 지는 3일 만에 사퇴한 거야. 3일. 네, 3일. 언론이 알려진 날짜가 수요일이어서 그렇지 월요일 날 사퇴 사의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뭔가가 있겠지. 한 가지 이유 때문만 아니겠지만 이걸 오히려 단순화시키면은 최재경의 입장에서는 뭘 받든 간에 요거는 수습이 안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 수습하다가는요. 나중에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돼요. 민정수석은. 그렇죠. 근데 호기 있게 들어온 거죠. 우리 방송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우리가 방송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이 그가 잠깐 봤을 거야. 많이 보지도 않고 잠깐 봤을 때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거기 유행화의 문제는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봐요. 걔가 이제 너무
뭘 다 하고 있는 상태여서. 급이 다른. 가짠잖아, 솔직히. 네. 최재경이 봤을 때 유영아는 쟤는 C급이잖아. 자기는 초 A급인데 저런 놈이랑 내가. 근데 저놈이 주도를 해. 주도를 해서 너 그냥 난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 지 새끼가 다 뭘 하고 자빠졌으면 꼴 같지 않잖아, 한마디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막 자기가 써준 말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사상 누각이 어떻고 상상과 추측에 의해 가지고 뭐 어쨌다는 둥. 그러니까 정말 깊은 빡침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최재경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국가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은 저 9급부터 1급까지 공무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국가관이 남달라요, 사실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거나. 아니, 그런 애가 국가관이 있었을까? 아니,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근데 공무원 중에 한 번에 금단의 영역을 넘어버린 자,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아이들은 이 국가관이 모호해져요.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성실하게 월급 받고 검사 역할을 하고 어쨌든 권력이 좀 개가 되더라도 금단의 영역을 넘지 않은 검사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 치욕적인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월급이고 뭐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박봉을 받고, 검사도 사실은 자기 지위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봉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했다는 하나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똥 치우러 왔더니 똥이 치워지지가 않는 거야. 치울 수 없는 똥인 치울 수 없는 똥이 공룡 똥인 거야. 예, 그러면 자기가 빨리 나가줘야 되는 거야. 손에 똥 묻기 전에. 그게 왜냐면 그런데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이런 쓰레기들은 한번 넘어버렸잖아. 넘어서 사람을 죽여봤거나 또는 고문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경계가 없어. 아무나 다 해.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애들하고 붙어 먹어도 아무런 자존심에 훼손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면 최재경이나 이런 사람들, 최순실 같은 사람들 건들거나 그다음 조홍천 같은 경우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야. 내 상식 내가 어떻게 수십 년을 공무원 생활했는데 저런 미친 X하고 내가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면 아니 세상에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세상에 알려지면 세상이 경악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난 도저히 못 있어 하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권의 색깔이나 성격이 참 적 같은 게요. 힘으로 찍은 젖은 좋은 거예요. 네. 주옥 같은 게 이런 게 있다고. 그 성격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정권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의 사실은 3분의 2라고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다 그 모든 사정당이 5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감사원까지 포함하고 검찰, 국세청, 경찰, 국정원까지.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민정수석을 지금 사표를 반려 한 해 만에 사표 받아들일 수 없어. 치러도 출근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나는 책임 없어라는 걸 일단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제로 사표 발례를 하지 않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최재경은 후임 민정수석을 하겠다고 쪼르르 나서는 국무총리로 내정돼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하고 좀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최재경의 사표 반려가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박근혜 정권이 버틸 수 있는 힘의 50%는 잃었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놈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오키드 마틴과 연관이 있는 한민구 빼고는 한 명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한민구는 오더를 받은 거고 저거 빨리 해결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완전 식물정보 돼버린 상태야.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탄핵 이야기 할 적에 탄핵하고 나면 그다음에 황교안이 총리가 이제 대행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걸 뭔가 갈아 끼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한참 했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무서워가지고 그럼 탄핵을 안 하냐 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근데 지금 꼬라지 봐서는요. 한교안 아니라 거기 한교안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정말 끝났다. 그러니까 박근혜가요. 이 상황에서 지금 탄핵 직전에서 최재경 이런 사람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탄핵을 쳐맞았어 가령. 국회에서 12월 2일, 빠르면 2일, 또는 9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을 일단 쳐맞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얼마만큼 계류가 되든 말든, 그 사이에 그 과도적 상황에선, 사실 거의 모든 내각이 사퇴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태에 준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황교안 자체도 아무것도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모든 내각이 정말 선수금 받아놓은 상태 아니면은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까딱 무슨 일을 해서 결국 이 모든 독박이 불화살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결국은 그냥 올스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그 사이에 잠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끼우고 할 때 그 스페어가 없는 거야, 이제는. 들어올 놈이 없는 거죠. 아니, 저는 그 논리는요, 정말 초등학생 같아요.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정말 너무, 아니, 지금 한교안 그딴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물러나면 끝이에요. 지민님 말에 저 동의하는 게 제발 야권에서 그런 쓸데없는 새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지 그래. 말라고. 이미 희마리가 다 빠진단 말이야. 원래 황교안은 핫바지였어요. 할 수 있었던 게 없잖아. 와서 맨날 거짓말만 치고. 계란이나 맞으러 댕기고 예, 그거 말고 한 게 뭐 있어 지금. 그 새끼 하지 말고 무조건 탄핵이 지금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이 정도면요 검찰이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요. 저는 체포영장을 일단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계속 있는데 저는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재판부 문제예요. 지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고 검사가. 올리는 거는 지들이 그렇죠. 그냥 올리기만 해.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탄핵이 먼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탄핵안을 지금 2일 날 발의한다는 게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수 쓰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황교안이 어쩌고 국가 운영 조가라 마이싱입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예, 대한민국 그렇게 후진 나라 아니에요. 다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가니까 무조건 탄핵을 빨리 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지금 박근혜가 3주 동안 유고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망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원래 제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은요 직무실에 나와 있는 걸 국민한테 알려줘야 돼요. 직무실에 나온지 안 하는지 그 어떤 놈도 알리지 않아요 지금. 관제에서 잠을 쳐드시고 있는지 아직도 프로포폴을 맞고 계신지 아직도 비아가를 쳐드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며칠씩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이거를 단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묘한 건 최재경이 이렇게 사표를 던졌으면 안 나가야 되잖아. 청와대를 아예 안 들어가야 되는데 출근은 또 정상적으로 하고 있대네. 원래 그런 거예요. 사표 수리를 안 하면 일단 출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둔다는 결기를 보여주려면 아예 출근을 안 하고 이걸 파업이라 그러나? 하여튼, 안 나가고 업무 공백을 완전히 실감할 수 있게끔 그걸 자리를 비워놔줘야 되는데, 일단 수석실은 나가서 또 자리는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 원래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야? 그래야 연금 제대로 받나? 아니. 임명권자가 해임을 해줘야 나가죠. 그런데 신청만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만 한 거잖아요, 지금. 나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른대잖아. 그러니까 안 자른다 그러면. 안 자른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한 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눌러 앉으려는 이런 주장은 아니야? 일은 않고 그냥 출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최재경을 대체할 카드가 일단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겠다고 들어오는 놈도 없고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너 출근해. 괘씸해서라도 출근해. 아니 근데 이 띠대가 딱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타임에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법정이 딱 체결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이것만 하려고 잠시 꽂혔다가 이거 끝났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거 아닌가? 시기상에 그 절묘한 그런 게 있잖아 지금. 근데 최재경하고 연관은 없잖아요. 연관은 없. 아니 없긴 한데 또 사람들이 처음에 최재경 싫어할 때 다 또 친이계 다 MB 따까리라 그런 얘기를 해놔서 혹시 이게 또 MB가 또 파견시킨 거야? 그렇지. 옛날 그 덕도문제 지근조기에 관련된 거 그거 마무리를 위해서 이게 임시 파견했다 뽑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 너무 나갔나 내가?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최재경이 어쨌든 친이계 사람인 건 맞으니까요.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설거지 좀 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치울 수가 없는 똥이라는 거를 보고 나서 기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주군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지. 야 빨리 나와. 그 오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 얘는 그 국정원 전화 받은 선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구조해주는 거지. 배는 넘어갈 줄 아니까. 근데 거기 남아있는 이제 순장조 이정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갈래요. 이러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새끼가 제일 마지막에 살아나올 것 같은 또 느낌도 들어, 이정현이는. 자기는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거라는 거잖아. 이런 얘기 했던 애들이 막판에 나오면서 진짜 온갖 욕을 다 집어먹는다니까. 근데 지금은 빨리 나온 사람은 의기 있는 사람이야. 남경필 같은 애는 정말 의기 있고 뭐 어떤 지금의 탈당 사태라든지 그나마 똘똘하다 이런 지금의 새누리를 진짜 비판하는 세력으로 보여지는데 버티다가 안 빠져 죽고 같이 순장 안 되고 기어 나와서 어떻게 목숨을 구해보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타이밍 늦춰지면 이제 순수성을 의심받아. 지 목숨 살리러 나오는 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막 사표 던지고 빨리 안 나오세요. 한다고 그만둬야 된다고. 다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라 서특공론을 다시 한번 설파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들을 힘의 균형이 맞는 적으로 보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들 자체가 0.1%로 줄어들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뜻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어떤 꼼수가 통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재경을 그걸 오판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대충 어떻게 그러니까 우병우가 오판했던 것이 최재경 오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우병우도 사건 꼬리자리기 대충 하면은 이게 무말될 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종범 같은 애들한테 증거인멸을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한테 그냥 확 들켜버린 거잖아. 그렇죠. 주말 지나면 촛불 꺼진다. 그렇게 봤던 것 같고 최재경은 우병우랑 좀 다르게. 최재경은 진짜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뜨거 이 상태로 좀 보인다고 보고 그들이 막 예를 들어서 최재경이 MB가 꽂혀가지고 군사 정보협정 여러 개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우리나라 정부를 너무 쉽게 보는 거지. 완전히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고 최재경이 국방부 장관한테 어떤 식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록히드 마틴 이야기 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록히드 마틴 이야기는 MB가 챙겨 먹었다기보다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합작해서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록히드 마틴을 위해서 한일 군사 정보협정이 체결된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최재경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오케이 해서 박근혜한테 오다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 사항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출구 전략할 거냐라고 한다면 최재경이 사실은 관장하는 영역이 4대 사정기관이거든요. 그럼 여기 국정원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국세청 뭐 등등 사정기관들이 이 감사원까지 포함돼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들을 컨트롤해서 지금의 박근혜에 대한 범죄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주고 그다음에 수용할 수 없는 정말 폐륜적인 것들을 좀 숨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봤더니 오다를 받았어.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 못해 씨바하고 항명한 거거든요. 청와대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최재경은 조직을 선택한 겁니다. 박근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후배들이 걔 말에 의하면 최재경의 말에 의하면 후배들이 너무나 찾아와서 괴롭혀서 그만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뭐냐면 지금 형님 지금 조직을 생각해야 할 때지 박근혜는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형님 당장 나오세요. 계속 종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똥 찌끌지 마 씨발 이렇게 후배들이 선배한테 끌어내렸다라고 보면 돼요. 도저히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요 최재경이 막 독하게 먹고 이거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국정원 시켜서 간첩단 사건이나 몇백 명 죽여버리고 여론 그쪽으로 쏠려버리고 못할 것 같아요?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네, 인물이 도저히 이게 그렇게라도 극복이 안 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꼼수, 정치 몰입애들의 EJ 대한민국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예, 검찰의 EJ에 안 먹혀요.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안 먹힙니다. 지금은 그냥 니네들 한번 놀아봐. 씨발 국민들이 300만 400만 불 켜줄게. 예. 지금은 완전히 헤게모니를 국민이 장악했어요. 어떤 것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기면 돼요. 니네 비아그라 다음에 뭔 나올까? 예. 야동 나올 거면 노모로 틀어주면 예, PD가 정말 나는 해안이 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니네 아무리 우리는 그냥 놀아줄게. 니네 꼼수 해봐. 근데 국민한테는 안 먹혀요. 지금 광장에서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소뚜껑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에 대한 공포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꼼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몰아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냥 수습하기 바빠. 빤스 입기 바빠 지금 그렇지. 상황이. 다 빤스를 벗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니 뭐 한미 군사정보협정이니 보호협정이니 이딴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박근혜 끌어내리고요. 다 되돌리면 됩니다. 되돌리고 국정교과서 다 꺼내서 불태우면 되고요. 지금 박근혜 그 쓴 책 있죠. 이거 전부 불태운다면서요? 다 회수한답니다. 왜냐면 그거가 평범한 집안에 예,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난리 났대요. 그 책들이. 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꼼수도 안 먹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소설을 왜 그거를 굳이 불을 태우려고 그래? 소설 무슨 픽션, 소설이야. 픽션. 아니 문헌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 정희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거는 박물관에 한 것만 있으면 돼야. 유해도서 집에 꽂혀 있으면은 광주 쪽에서는 국정교과서 전면 거부를 결의했더만요. 예. 국정교과서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법원도 지금 판결을 그렇게 공개하라고 냈지만 그게 흔히 말하는 불가역적인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모든 조약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다못해 트럼프 같은 애들도 한미 FTA 같은 거 돌리겠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못해? 이미 미국이 TPP에 탈퇴해버렸어요. 예, 탈퇴 선언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탄핵을 향해 가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지점이 있어. 김무성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왔고 남경필이나 이런 애들 먼저 뛰쳐나갔고 그러면서 김무성이 한 말이 있어요. 안철수랑 연대 가능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 김무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탄핵에 앞장서는 모습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거고 근데 자기는 안철수하고 연대의 가능성 같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예상을 했었어요. 일테면 안철수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탄핵 또는 하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당시 그러니까 한 3주 전이죠. 당장에 하야가 국면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 그때에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대부분은 다 문재인이지 않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인데 근데 왜 당사자는 별로 그렇게 나서지 않고 안철수가 왜 더 서둘러서 나오는가라는 얘기를 할 적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유리한 거는 안철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기문이 이제 1월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사태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막 빨리빨리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문재인이 이제 이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나오되 새누리당 등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자 대결이 되게 되는 거죠. 양자 대결의 상황에서 원래의 비박계라든가 혹은 중도 혹은 예전에 하여튼 친새누리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안 찍고 안철수 찍는 방향으로 그리고 비박계 쪽에서는 해초 모여를 방식으로 하되 안철수 쪽으로 포진하게 되면 그게 더 걔네들한테는 유리한 국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생각을 아마도 김무성도 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봐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대략 내년 상반기 정도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기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 세탁이 될 시간이 없잖아요. 당 세탁이 어려워. 지금 꼬라지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쪽으로 깃발을 꽂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철수는 연대 가능이라는 말이 자기 워너비를 얘기는 한 건데 근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간단치는 않은 게 안철수의 지역적 기반 때문에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야권도 해체 모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이름 보고 받았던 표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 총선 때도. 그걸 새누리당하고 겹치는 지점이 또 있고 거기에 약간 새누리당 비방 느낌. 그러니까 안철수는 김무성하고 충분히 같은 당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어떤 기반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떤 다른 방식의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계 개편이 그러니까 새누리 발 정계 개편인 셈이죠. 그쪽이 분당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박이 이렇게 뭐 탈출을 하든 아니면 그 내부의 원내 교섭 단체로 남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겠습니다만 그쪽 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야권도 사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정말 화가
좀 너 왜 화가 나? 화가 나는데요. 화내지 말고 릴렉스. 지금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근혜가 이렇게 폐륜적인 정국으로 가기 위한 부역자들입니다. 새누리당은 누구도 거기서 부인했으면 안 되고요. 안철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보수라고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으로 안철수한테 다시 뭉쳐서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안철수가 바로 이런 부패한 세력들 유승민이나 김무성 그다음에 친이든 친박이든 다 부패한 새끼들입니다. 이게 지금 제3당으로 추락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시민혁명 전국에서 마치 탄핵을 주도하면서 마치 부패 세력으로부터의 탈출하는 느낌. 그리고 이 시민혁명의 어떠한 정치적 산물들을 일부 나눠 갖고 자기에 대한 잘못된 과거의 정치적 행보들을 면죄부 받으려고 하는데 안철수가 이들을 덥석 받아서 지 손에 똥을 묻혀요. 저는 안철수 만약에 안철수가 김무성이랑 예를 들어 비박계 애들하고 뭉쳐준다면 저는 안철수는 끝난다. 더 이상 안철수는 정치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독이 만약에 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돼서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새누리당 정치 문화를 일소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지 않고 정치 이합으로 뭉쳐서 과연 다 차기 대선을 잡거나 또는 개헌의 물꼬를 터서 이 시민혁명의 순수한 이 정말 고귀한 이 혁명적 상황을 굴절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아니, 분명히 그렇기는 경고하지만. 한데 지금 뭐 어디로 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과거에 3당 합당의 예를 보면은요. 3당 합당이 되었을 때 그 군사 독재 세력과 김영삼이 이제 합쳤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게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저 세력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를테면 김영삼 또는 뭐 이회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군사 독재 하던 사람은 아니잖아. 신한국당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군사 독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전면에서 후퇴해서 살짝 숨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개헌 정국을 몰아치게 되면 지금도 정치권 안에서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략 그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거는 꼭 기득권 세력뿐만이 아니라 한편에서는요.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의 상황에서는 1당, 2당 결국 당 2개밖에 양당제의 구도로 빨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군소정당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헌법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개헌 정국으로 몰려가면서 사실은 야권도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예, 김무성이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했던 지점이 이런 거죠. 어차피 나가도 가능성도 없지만 안철수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내가 대선주자로서 당신과 연대하겠다 하면 안철수가 받겠어요? 안철수 입장엔 세력이 좀 부족하니까 비박이 와서 옹이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김무성은 개헌을 딱 얹었는데 이 와중에도 살아남기 위한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들을 막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예.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세상에 한 장뿐인 나만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커플티,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가족티, 자영업이나 단체분들에게는 맞춤형 단체 티셔츠를 세상에 단 한 장도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프린팅 공작소를 검색해보세요. 광화문에서 화제가 됐던 그 디자인 말이지. 야, 박근혜 사진 들어간 이하 작가 작품. 우리도 맞춰해봐야지. 그림과 사진이 패션이 되는 곳 프린팅 공작소 프린팅 diy.co.kr 070-4211-2321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별입니다. 지나가는 낙엽이 저를 참 슬프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아주 스마트한 여성 꽃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어? 예. 스마트에 적응이 안 돼서. 네, 플라워 꽃입니다. 네,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아직은 견딜만 해요. 그러게. 네, 오는데 아직까지는 공기가 좀 그래도 차갑다 요 정도라서 뭐 코로 숨 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추울 때는 코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서 좋습니다. 네, 우리의 감성소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성이 무르익어야 될 텐데 살이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술이 땡기나 몰라요. 큰일 났어요. 반갑습니다. 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별꽃 소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시작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진짜 국정이 꼴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웃음거리. 창피해 죽겠어. 진짜. 얼마 전에 저희 꽃님이 새날 텔레그램 방에 올리셨잖아요. 또 페북에도 올리셨고요. 해외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피켓을 든 거예요. 박근혜 퇴진해라 라고. 몇 개국이었죠? 엄청나더라고요. 30 몇 개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의 사태가 왔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의 자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약간의 자아가 있더라고. 그리고 되게 창피했던 게요. 그 BBC 뉴스에서 지금 한국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가 그랬겠죠. 누가 이제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랬더니 한국은 원래 부패에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 터졌다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진짜 뚫고 가겠어요,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북조선이 우리보다 국격이 높아질까 봐 정말 걱정된다. 일단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생각이 바뀌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글도 있었잖아요. 네, 저도 봤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내 기억은 리플리 증후군인 것 같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그거예요.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은 정말 좀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추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항상. 그런데 원래 내가 아니고 그 추상적인 모습이라고 나를 이해시키려면 자꾸 내가 변명도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녀는 설명 안 해도 대충 다 그냥 알아서 기어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야. 언니 발음이 조금 아까 근현이었어요. 감사해요. 실수 아니었어요. 드디어 제가 욕을 배웠습니다. 네. 소녀님이 평소에 욕을 잘 안 하세요. 잘 몰라요. 근데 항상 그 은연한테는 그게 잘 되네요. 그러게요. 욕의 진정한 맛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데요.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작은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화문에서 뭐 5일날도 그랬고 12일날도 저희 민중 총궐기도 끝내놓고 보니까 새삼 느끼는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딸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엄마, 우리 사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왜 무슨 말? 그랬더니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광장에 나가거나 운동권 앞에서 쓰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광화문에 가는 거를 기사를 봤을 때 선생님 정말 창피하더라. 지금은 선생님이 체력이 딸려서 못 간다. 신이 넘었으니까. 정말 체력이 딸려서 못 가. 선생님이 되게 몸이 약하시대요. 하지만 너희들은 나가다오. 선생님을 위해서 싸우다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참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모아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참 우리 잘 맞췄어요. 그쵸? 맞아요. 이제 매일매일 열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당연하죠. 우리가 해야 돼. 그죠? 머릿수 채워줘야죠. 그러게. 저는 1.5배? 1.5배. 그 정도는 돼야죠. 밥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게. 스펙터클한 지금 국정이 농락이야. 이건 농락.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타임머신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진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언제로? 나는 정말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할 때야.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여자분이 뭐 돈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뭐 의료보험도 하고 다 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봐라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남편과 싸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몰릴 때 하는 소리 있잖아. 아니 무조건 된다고. 아니 그냥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진짜. 문재인 후보님의 표정이 아이고 저 말 안 듣고 정말 왜 그냥 어이없다. 무대 뽀인 그 작은 엄마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보다가 참으시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거기서 한마디 더 했어야 된다고. 왜 그걸 봐줘. 아저씨 잘못도 있어요. 왜 그걸 봐주셨어요? 대신에 그때 이정희 후보가 한 방 날렸잖아요. 그거는 2차까지만이었고 3차 때는 안 하셨으니까 난 그거 보면서 제일 안타깝다. 거기서 더 나갔어야 된다고. 한 발 더 나가서 왜 손석희 아저씨가 잘한 얘기. 우리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겠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했어야 돼. 그래요. 좀 아쉽네요. 진짜. 타임머신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왜 타임머신 하면 항상 우리는 Back to the Future. 맞아요. 맞아. 그거 Back to the도 아니었고 포스터에 그렇게 써 있을 때 Back to the Future라고 써 있었대. 왜 추석이나 명절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되면 뭐 다이아드 2 이런 거랑 같이 꼭 나왔던 영화잖아. 나홀로 2 이런 거 하고. 나홀로 집에 2. 그랬다가. 백투더퓨처는 내가 10번도 더 본 것 같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1, 2, 3 시리즈가 있어요. 맞아요. 시리즈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가 작년이 백투더퓨처 나온 지 30주년이래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1하고 2하고 같이 뭐 이렇게 리믹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건 제가 못 봤는데 저는 1도 재밌게 봤지만 2도 너무 재밌게 봤어. 1이 이거였지 않아요? 과거로 가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랑 연결을 해야만 자기가 태어나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거였고. 저는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1, 2, 3가. 미래로도 갔어요. 미래로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자기랑 여자친구랑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정말 좀 개 차반으로 되고 뭐 이런 걸 자기가 후회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나는 그런 내용보다는 솔직히 1을 너무 재밌게 봤고 2에서 재밌게 봤던 거기에 나왔던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가 왜 보드인데 이렇게 공중에 떠서 다니는 보드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건 지금 거기에서 일어났던 게 많다는 거야. 영화의 배경이 뭐였냐면 1985년이래요. 네. 그런데 그때 나온 건 지금 현재 하늘 나는 자동차. 그건 솔직히 조금 비슷하게는 됐지만 상용화되진 않았고 영국 개발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버보드 왜 보드 날아다니는 거. 네네. 그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네. 비싸서 그렇지. 근데 웃겼던 건 화상 통하는 게 있었고요. 네. 음성으로 뭔가를 주문을 딱 하면 요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쵸. 지금은 되고 있잖아. 되죠. 그다음에 제일 웃겼던 거 지문 인식으로 문 여는 게 있었어. 네, 다 되잖아요. 지금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걸 보면서 참 창조적인 그런 작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었어.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근데 저도 엄청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그 유행어 중에서요. 백투더퓨처
툭 하면서 침 뱉기. 맞다. 기억난다. 네, 유치찬란한 그런 행동도 있었죠.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 그럼 이쯤에서요.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 그러면 과거로 가는 그런 열차 티켓이 있다고 치죠. 네. 그랬을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백투더 퓨처 1을 찍는 거야 지금? 그렇죠. 한번 과거로 가보는 거죠 저희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우선 꽃님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대학 시절이요. 그때가 제가 제일 예뻤던 시절인 것 같아요. 감성도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성숙하긴 했지만 더 풍부했었고 그리고 또 되게 자유를 누리지만 또 자기 관리가 또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낭만도 또 이렇게 추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사회인이 되면서부터 찌들어 버리잖아요, 막.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 시절로 다시 태어나면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특히 나이로 치면 23살. 아, 그때? 네, 22살, 23살 요때로 가고 싶다. 졸업하던 시기 그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24살에 졸업을 하죠. 근데 그 전에 딱 그 시기 때 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뭐 에피 같은 거 어떤 거 없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서 영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영화. 네. 이름 예쁘죠? 성도 특이해요. 구씨예요. 네. 구영화. 아마, 예.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름이 흔하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성이 구씨라서 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죽이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강의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막 되지도 않은 영어로다가 프리토킹 하자고. 낭만적이다. 네, 막 그랬었다니까요, 막. 재밌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죽 만난 친구랑 둘이 팔짱 끼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캠퍼스에 누워갖고 하늘도 보고 때마다 왜 철마다 그 친구들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대학 시절. 저도 사실은 아까 말했을 때 나도 똑같은 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많이 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과외를 하거나 아버지가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는 등록금 처음 입학금만 내주시고 절대 등록금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랬다. 항상 준비는 해놨으나 니들이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으면 조금씩은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나 왜 이렇게 진짜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대학 시절을 보냈지?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 시절인 거예요. 지금 꽃님은 굉장히 낭만과 좋은 시절을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학교는 서울이고 집은 인천이야. 어땠겠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맞아요. 버릇이 있잖아요. 무조건 막차를 타고 집에 내려가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차가 끊기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아까웠던 거야. 또 저희 작은 오빠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대문 밖에 딱 서 있어. 아빠보다 더 무섭죠, 더 무서운 오빠가.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실망시켜드려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일찍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왜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제가 광화문에 가는 이유랑 약간 연결되어 있어요. 대자보 같은 거 써서 등록금 너무 많이 인상되니까 등록금을 깎아라라는 그런 대자보는 써봤지만 학생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후회스러워요. 물론 안정적인 저희가 대학생 때 그때는 막 그렇게 막 사회적인 문제가 막 크고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별이 언니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 이 얘기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집회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한총련도 있었고 다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데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이렇게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그때는 지금보다 많지 않았었고, 근데 엄마가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 때보다 돈이 덜 들어간다.
고등학교 때는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내야 되는데 맞아요. 대학교는 1학기, 2학기만 내면 되고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돈을 이렇게 계획 세우기가 좀 편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대학교 때도 중간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대선 때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고 그렇죠. 이런 나름의 어떤 순탄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 당연히 저는 뭐 하려고 이렇게 데모를 하지 뉴스에서는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왜곡하잖아요. 뭐 북한을 추종한다. 그때는 빨갱이 뭐 종북이라는 표현도 그거는 2000년 이후 때 생긴 용어고 맞아요. 그 전에는 거의 뭐 빨갱이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간첩들이 많이 이렇게 북한에 그런 간첩들이 와서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서 그대로 믿었었어요. 그래서 왜 생활 속에서 어떤 이건 아닙니다. 이랬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제 문화를 알게 된 후에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들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친구들은 과거에 데모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정말 저는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같은 나이였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엄청난 미안함 이런 게 굉장히 컸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네. 저희는 뭐 언니들이 이제는 운동장을 뛰쳐나가고 이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 가서 끌고 오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달리 얘기해서 제가 대학 시절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또 하나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잖아. 학교 다니면서 그런 후회도 약간 있어. 친구들은 다 시신이 뭐 이렇게 다 연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대학 생활을 마쳤네. 이런 생각하니까 좀 아쉬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옛날에 써니 영화를 보면서 네. 학교 다닐 때 학교집만 한 걸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는 뭐 대학 들어가서 뭐 많이는 해보긴 했는데 나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일 가깝게는 10년 전으로. 솔직히 이거 조금 아픈 기억이긴 한데 그때 우리 꼬맹이가 이제 3살쯤이었는데 전 남편하고 굉장히 안 좋아서 이혼을 결심을 거의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 꼬맹이가 너무 아빠를 잘 따랐던 거예요. 그 3살짜리가. 그때 들었던 순간 왜 결혼한 부부들이 막 내일 모레 도장 찍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게 그때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서 아빠를 뺏을 권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야. 공감해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과 하면 마지막이고 남이 될 수는 있지만 얘한테는 아빠잖아. 그렇지. 3살짜리 딸한테 아빠를 뺏을 권리는 나에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주저앉았더니 또 10년을 그냥 살았고요. 그 더 전 10년이라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거였으면 내가 왜 이전에 왜 그 스튜디스 얘기했었잖아. 인왕공정 갔었던 거. 내가 살 집만 없었던 거야. 아버지가 도저히 학교 이런 건 안 되고 친척 집에서 자야 되는데 그 집을 골라라 이러면서 결국은 허락하셨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얼굴도 정말 생면부진 친척 집에 가서 대학 생활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거기 원서를 안 쓰고 그냥 대구 쪽에다가 이제 주저앉는 게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때 용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저희는 비행기에서 만나는 건데. 그쵸? 그쵸.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Welcome to my world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대한항공이야? 앞으로 또 다른 10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그럼요. 또 지금을 또 후회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재도. 아니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10년 후에 나보다 훨씬 젊고 훨씬 건강하고 훨씬 씩씩할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 했더니 또 추억은 새록새록. 그렇다면 반대로 미래에도 가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기보다 앞으로 진짜 한 10년? 20년? 짧게는 상상을 해보는 거지. 앞으로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은데 1년, 2년은 그렇게 뭐 변할 건 없을 것 같고 한 10년? 10년은 한 뭐가 20년? 됐을까? 이 정도 중에 뭐가 됐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10년 후에 성 관련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성 관련?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금 성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피임 교육에 가까워요. 정말 성관계가 잘 되어야 나는 그게 정말 부부 생활의 가장 기초 공사라고 생각해요. 네. 두 사람이 밤에 몸의 대화가 정말 잘 맞으면 아침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 공사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조그마한 일 갖고도 굉장히 싸우게 되고 말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주 청소년 때부터 말도 안 되게 피임 교육처럼 되어버려서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 성관계가 좀 나쁜 거야. 이렇게 해버렸기 구체적으로 때문에. 나쁘다는 게 어떤 측면이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애들한테 교육시켜. 그러면 그럼요. 아예 부정적으로 시킨다는 굉장히.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는 친구들 왜 정말 고등학교 중학생이라도 왜 성숙해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그런 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피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미혼모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공부를 많이는 못 해봤지만 지금 현재 내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성 관련 상담가가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초기본, 부부 생활이라든가 모든 사회의 기본이 그거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도 왜 부부가 굉장히 좋으면 자식들도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면서 또 잘하고 싶은 그 방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쪽 맞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언니 꼭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언니가 성교육 관련해서 강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라고 미혼모인 친구들이 모여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봐주고 그 사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 그 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할 때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16살짜리 친구를 만나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다. 지금은 20살이죠. 그렇겠네요. 이 친구를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나 그런 거 너무 그냥 미숙한 모습인 거죠. 뭐 잘 안기도 뭐 힘들 정도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앤 거예요. 애가 애를 안고.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엄마 아빠도 버렸고 다 버렸는데 아이를 낳아봤더니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겠다고 했더라고요. 아우. 애가 철이 들어갔고 그 아이 모습이 막 지금 막 오므려게 돼요. 갑자기 언니가 그 말 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특히 애를 낳아봐야 부모한테 내가 느낀 게 그거야. 그거예요. 정말 첫 아들 놓고 너무 아파서 솔직히 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될 땐 저는 정말 4시간밖에 안 있기 때문에 제가 순풍과더라고요. 그랬는데 낳고 해서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힘들게 낳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이렇게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감격을 했겠구나. 그래요. 그 생각이 들면서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16살짜리 친구가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그런 성 관련된 그런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그때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때는 4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한테 와서 내가 어딜 갔는데 이런 언니를 만났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 그 애기 낳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있어서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근데 아팠던 생각이 나요. 그게 사회적으로는 지켜줘야 되는 거였잖아. 당연하죠.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낙태 안 하고 지켜서 자기가 어쨌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쵸.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싱글맘, 싱글데디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TV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왜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또는 어떤 무슨 바구니 이렇게 아이를 몰래 이렇게 버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색안경 끼거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 아이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충분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데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래서 같이 아이들도 같이 돌보면서 그리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끔 끝까지 맞출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애기 엄마 또는 애기 아빠 네. 그 싱글 데디도 되게 많아요. 아기만 낳고 그 아이 엄마는 나가고 아빠가 그 아이를
그 껴안고 부양하는 그런 싱글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미래 세대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못 배우면 제대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을 정말 잘 해줘야 돼요. 이거는 복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배알이 그렇죠. 저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과도기랄까? 이제 내년 12월만 지나면 그 세상이 옵니다. 네. 저는 땡겨졌으면 좋겠어요. 조기 선거. 1월. 그러니까 땡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언니는 그때로 가고 싶어서 늦은 미래에 그런 분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꽃님은 한 10년 후, 20년 후 따져봤을 때 한 몇 년으로 잡고 싶으세요? 대략 한 10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최근에 취미 맞들린 게 사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을 다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는 이제 저만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소망인 거죠. 그러면서 여행 소설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아, 그러면 더 좋고요. 멋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열심히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게 쌓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료만 모아도 꽃님은 대단한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빨리 10년 후가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저도 10년 정도 후 저도 비슷해요. 강의는 강의인데 저는 대학의 강의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을 만들고 있고 방송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학들을 키우는 개념이 아니라 교양 강좌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팟캐스트가 뭔지 그런 방송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거든요. 그럼 주임 교수는 푸나님이야? 대박! 거기에서 팟캐스트에도 성관련이 있으니까 나도 한 과목만 주도록.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울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새날 방송? 새가 날아드는 대학? 통하나 보다. 저도 불쑥 원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학교를 세우죠.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우리 조선 그 선비님들이 자기 돈 탈탈 끄는 것 모아서 모여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요. 그렇지.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저는 20년 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후면 우리가 60대인가? 제가 60대 정도 됐겠죠. 그러면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건데 저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거예요. 20년 뒤에 제주도에서 뭐 새날 애청자님들 오시면 방 빌려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북카페 운영하면서 멋있다. 저는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멋있다. 그때는 새날이 아니지. 헛날이지. 아니지. 20년이 지났으니까. 새날은 언제나 새날이야. 그때까지 새날을 해야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러면 우리 별님이가 살고 있는 제주도 옆에서 항아리에다가 된장고추장을 만드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왜냐하면 저는 음식에 되게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된장고추장이 점점 손으로 만든 게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알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우리 친정 엄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당신이 만든 걸 나는 못 먹어봤어요. 나한테 그 인자가 없어. 인식된 게.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참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 된장 같은 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이 장인이 먹고는. 되는 거야? 그러게. 60대? 와우. 고추장, 된장 퍼줄게요. 그러면서 성교육도 같이 하는. 그렇지. 멋있는데? 아니, 할머니가? 아니, 왜 그 외국에 그런 할머니 있잖아요. 코코 할머니. 앉아가지고 성 관련 상담 해주시잖아요. 네네. TV에 아니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 상상하는데 멋있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참 재밌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역사 속에 어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를 뒤집는다면 언제가 좋을까? 라는 생각도 언니는 해봤어요. 별연이는 언제예요?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받던 시기 있죠. 네.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처럼만 민중 총궐기 하듯이 국민들이 막았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탄핵받았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막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가 탄핵하고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이 탄핵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막아서 결국에는 어쨌든 탄핵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해서 다시 대통령 직무로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힘든 시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처음 되셨을 때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유일한 두 분 대통령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노무현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통령님께서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라던가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놈들을 그때 다 가감하게 눈을 지금 감고 인간으로 봐줄 게 아니라 화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가감하게 쳐냈으면 전두환 노태우 사형시키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더 간다면 뭐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절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이 게이트 때문에요.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고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9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했던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목은 그거예요. 8년 전이에요. 8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97년이니까 9년 전인가요? 그렇죠. 네. 그 시절의 영상이에요. 어마어마한 뷰, 좋아요도 어마어마하게 눌러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영상을 봤어요. 보고 현재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완전히 노스트라다무스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관련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권원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네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이 그리고 한 명 한 명 시민들이 똑똑해야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이나 네. 이런 사람들 지켜내는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시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시위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왜 없었겠어요? 민주주의가 원래 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으로 그러니까 기본권인 거니까 집회 결사 자유인가?
집회 시위의 자유인가 이런 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위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때도 사고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시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때는 대통령을 지켜낸 거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파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죠. 네.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을까?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자기가 대통령은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요? 최태민의 예언? 아, 예, 알아요. 네. 여왕이 될 겁니다. 근데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여왕이 못하고 있는 거.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12년도에 힐링 캠프 때 박근혜가 출연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근데 이경규가 참 이경규 씨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막 할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근혜 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학 시절에 그때 당시에 데모가 좀 많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근혜는 고개만 이제 끄덕끄덕 했죠.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이경규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은 거기 나면 데모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막 이렇게 말을. 그걸 못 알아들었어, 박근혜가. 그래서 이경규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박근혜가 이제 더듬더듬 말 되게 더듬잖아요. 말이 이게 주어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막 이러지. 맞아요. 여운고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그때 저는 그때 실험실이라던가 독서실이라던가 이런 데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이고. 이경규가 왜 데모하는 그 핵심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죠. 왜 데모를 했었어요? 그때가 왜 데모했나요? 그때 언니들. 지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 친구가 한 번은 이랬었대요. 데모하러 간다. 이랬어요. 근데 난 이것도 사실인가 싶어요. 근데 데모를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왜 데모를 하러 가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경규가 데모를 하는 걸 몰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제가 데모를 왜 하러 가냐 이렇게 물은 적은 또 사실은 없습니다. 꼬랑지를 내려요. 말이 좀 왔다 갔다 그러는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그거 보고선 딱 뒤집어졌었는데. 네, 저도 막 뒤집어졌었어요. 아니. 근혜 언니 앞에서 데모하러 간다는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거부터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돌발 질문이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안 써준 거 아닌가 싶어. 그렇지 않은가요? 그랬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 고장이 났거나. 근데 요새 보니까요. 대학생들 시위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국선언도 각 대학마다 100여 개 이상 되는 학교에서 시국선언하고 그쵸. 교수님들도 같이 얼마 전에 또 동조해주고 서울대 동참해주고. 그렇죠. 그 교수님들도 3분의 1이 728명. 네, 이렇게 시국선언 해주셨죠. 네. 그러면서 울먹울먹 했잖아요. 네. 먼저 간 친구들.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울컥울컥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시국선언이요. 학생들이 박공주 헌정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국선언이 아니라 시굿선언이에요. 그렇죠. 시굿선언. 한예종에서 했었죠. 네. 한예종에서. 그리고 박공주 헌정시라던가 이런 거를 막 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위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음을 저도 굉장히 많이 직감을 했었거든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 때는 격동기였잖아요. 그래서 막 화염병 날아다니고 그리고 왜 체류탄 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에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그 시절에 겪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랩으로 노래하고 이러는 거 보고서 앞에서 맞아요.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시위 문화를 지금 이끄는 그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네네네. 과거에는 우리가 X세대, N세대, W세대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위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싫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시위는 이렇게 하면 놀이로 끝난다. 또는 촛불 집회가 뭐 이렇게 너무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도 계셔요. 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과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나쁘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 아이들이 바꿔놓은 이 시위문화 때문에 오히려 왜 최근에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에 보면 데모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 잘 받아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등록금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면 또는 이제 연애해야 되고 미팅 나가야 되고 나이트 가야 되고 막 이래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많이 지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위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교정으로 바깥으로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학교 밖으로 거예요.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우리가 우리 선배님들이 시위를 하셨을 때 무조건 뭐 폭력을 쓰자, 뭐 이렇게 하자 해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분들이라 해가지고 자기들도 다치고 자기들도 끌려가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장애인도 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좋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그쪽에서 과격하게끔 지금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선동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문화 행사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집회들을 저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은 그거였어. 나는 그 시대를 겪었잖아요. 네네. 우리 때는 집회한다, 데모한다면 제일 먼저 화염병 준비를 하고 보도블럭을 깨갖고 이렇게 막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의 시위를 막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고 군인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를 같이 했던 거고 지금은 얘들이 우리를 뭘로 막냐 하면 솔직히 뭐 벌금 이런 걸로 막 막아.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장엄한 이거는 재미없어. 그건 한두 번이야. 재밌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건 내가 조금 손을 받아 그래도 재밌잖아 이러면서 네. 거기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맞아요.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역사의 흐름에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학생들한테 우리식으로 자 화염병 준비하고 보도블럭 깨라 그러면 누가 남아 있겠어. 그래요, 안 남는 거야. 맞아요. 일종의 이게 혁명이라고 쳤을 때 문화혁명?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해요. 저도 예전에 우리가 촛불 집회가 그 월드컵 때 효순 2002 미순 사건 때 그 장갑차에 채워서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희생됐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 묻혀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추모하면서 이게 촛불 시위 문화의 어떻게 보면 최초거든요. 그래요. 이게 너무 좋게 보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추모할 때는 무조건 촛불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의 방법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이 옳고 어떤 방법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가서 만약에 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액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 제 주변에요.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이 있죠. 이 분들이 너무 화가 나서요. 광화문에 나가고 계세요. 오로지 1번만 찍었던 분들이고 세월호 하면은 고개부터 돌렸던 분 아우 지겨워. 우리들의 일배님들이 지금 네.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일베님께서 박근혜 하야하라고. 그러게요. 본물처럼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창피하다고. 그러게요. 네. 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는 군인들의 총과 화염병의 어떤 대결 구도였으면 지금은 촛불과 경찰들이 치는 차벽? 이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지금은 문화적으로 많이 행사가 변했다는 건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에 되게 민감해서요. 그러니까 되게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때 과거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해산하지 않으면 안내 방송 나올 네,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나라 걱정하는 여러분 마음은 알겠지만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방송도 맞아요. 경찰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이 커지면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이제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유모차들 끌고 나가시고 엄마 아빠가 아기도 업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폭력이 막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사태는 좀 없었으면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겠죠. 저도 짱돌을 들겠죠. 근데 내 생각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를 향해서 방패를 들고 있던 걔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엔 경찰 수뇌부는 그걸 더 두려워해서 해서 우리를 너무 막 밀어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분위기로서는 애들이 로봇도 아닌데 자꾸 하라 그래서 계속 그걸 듣겠어? 지들도 머리가 있고 20살 넘어가는 애들인데 대학교 다 다니던 애들인데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돌아서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 공감해요, 언니 말에. 세상이 이런 거구나. 권력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거구나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대통령이 되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고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이런 사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 아이들이 올바름을 우리 어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생이 우리 집회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어린 학생들이 교복 입고 앉아가지고 이 집회장을 메워주고 있는 사실에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또 어른들이 떠미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요. 감사하고 늘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복 코스프레를 한번 해볼까? 아니 왜냐 우리 딸 교복이 맞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어쩌면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어떤 크나큰 진통이랄까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진통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지금 국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국민이 권력이라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나 대통령 그밖에 다른 정치인들이 권력이 이제 국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 그렇지. 그런 사회가 올 거야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는 엄마 아빠. 그런 선배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제가 어떤 누리꾼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공의적인 생각, 내 이익이 아닌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 만약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정치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글이네요. 네.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학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청기화는 우리 집, 대통령은 그냥 우리 가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가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완전히 또라이. 내가 그래 하고 싶었는데. 그 외에 미국 선거에서 그때 힐러리의 그 건강검진 뭐 결과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다며요. 네. 자세한 건 내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음 대통령 때는 우리도 건강검진 표를 받아봐야 돼. 거기에 정신감정은 꼭 필요해. 그렇지. 언니 아주 공감 가는 말인데 오늘 진짜. 아니 그거 국민이 다 봐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정신감정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잘못 세웠더니 온 나라가 창피하잖아 지금. 이거를 막으려면 그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재산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검진표. 거기에 정신감정까지 충분히 해서 그 표를 딱 내놓고 우리 왜 돌리잖아. 선거철 되면. 그렇죠. 같이 돌리라고 해야 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박정희가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두환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 많은 원혼들이 맞아요. 이젠 들고 일어난다. 그다음에 세월호 아이들.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하늘에서 울부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샤머니즘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원혼들 영혼들이 우리를 돕고 있지 않나? 우리가 차고 다니는 이런 노란 팔찌, 세월호 목걸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험난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지금 끝장내지 않으면 저는 또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박근혜. 당연하죠. 최순실 나올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병우 나올 거예요. 문고리 3인방 같은 그런 진짜 못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봐보세요. 일제강점기 때요. 네. 일본 놈들이 가고 나서 친일했던 그 놈들이 그대로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심판해주지 않으면 이 새누리가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옷만 갈아입고 색깔만 다른 걸로 칠할 뿐이에요. 이름만 바꾸고요. 그렇죠. 우리 왜 사람들도 우리 살면서 최순실이 이름을 몇 번 바꿨죠? 이런 식으로 새 사람인 척 이름만 바꾼단 말이죠. 그렇죠. 절대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지금 단호하게 해야 돼요. 저희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페이북 하는데 최순실에 대한 내용도 쫙쫙쫙쫙 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친구들끼리도 올리잖아요. 애들도 막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희들이 페이북을 하거나 SNS를 하는 것도 너희들이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를 참여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정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참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면 열심히 페이스북이나 SNS를 해야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래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아이들이 벌써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때부터 어떤 이제 정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노동자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농사 짓는 분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세상이 와야지 좋은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네. 바꿉시다고. 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 어쩌다 보니 저희가 이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와서 한번 바꾸고 싶다면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가 있고 싶어. 거기에서 김재규 아저씨가 차지철도 쐈잖아. 네. 그리고 내가 무슨 역사 드라마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두환이 뭐 어떻게 했는가 그걸 못 잡았다며 김재규 아저씨한테 그래서 걔도 잡으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혁명에 가깝게 그래. 뒤집었지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 김재규 아저씨의 총알이 한 말만 더 있었어도. 맞는 말이다. 진짜 우리가 왜 이승만 가고 나니까 박정희 왔고 박정희 가고 나니까 전두환 왔고 전두환 가고 왔더니 노태우 왔고 정말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 되게 불운의 국가였었잖아요. 그래요. 제발 지금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 우리 밑에 우리 자식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주자고요. 제발. 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SNS 활동, 이게 모두 정치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운동장에 나가시는 분들, 광화문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SNS 활동을 하는 것도 정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듣는 것도 정치고요. 근데요. 좋아요는 누르셨어요? 네, 이쯤에서 우리가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먼저 우리 소녀 언니. 소녀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자. 힘을 다하여 삶을 사랑했을까? 마음을 다하여 오늘을 사랑했니? 번듯한 명함 하나 없이 내세울 이름도 없이 살았을지라도 붙잡고 싶었던 사랑의 순간도 사랑을 다하여 매달리고 싶었던 욕망의 시간도 중년의 가을 앞에 서면 모두가 놓치기 싫은 추억이니 걱정하지 말자. 아쉬움도 미련도 앨범 속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그저 오늘이 있어 내일이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믿자.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길. 오늘을 어제처럼 내일은 또 오늘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열심히 살자. 언니는 소주 한 잔 생각난다. 미래 언니에게 쓰는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편지네요. 분이 나한테 이렇게 긴 글을 보내줬는데 네. 중년에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글을 며칠 전에 보내주셨어. 네. 딱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이건 저한테 또 너무 표절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뭐 박사 따려고 한 거 아니고 그 글을 읽으면서 내 나름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 오늘을 살자. 내가 과거에 결혼해서 참 많이 후회되는 그걸 항상 내일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냥 대충 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오늘을 살자. 오늘이 멋있어야 내일도 그렇죠. 내일 봤을 때 어제가 멋있었으면 내 역사가 내 과거가 멋있어지는 거면 그래요. 당연히 내 미래가 멋있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 생각해서 너무 못하는 거 말고 오늘만 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살기 힘든데 막 나중을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네. 같아. 좋은 글이었어요. 우리 꽃님? 저요? 미래의 나에게,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4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타임머신 현실로 이루어지다니 정말 깜놀이다. 안 늙을 줄 알았더니, 그런데 참 곱다. 외형이 아니라 젊었을 때의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네. 꽃님아, 40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좋지? 타임머신 타고 40년 후 나의 모습인 너를 확인하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싶어. 정말 고생했고 고맙다. 40년 더 젊은
너 자신 꽃님이가. 와우. 정확하게 40년 후의 어떤 꽃님이의 모습인데요. 저도 비슷해요. 80세가 된 별님에게.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니 지금쯤 얼굴에 주름은 없겠구나. 안 돼. 아, 웃긴다. 아이들 결혼해서 모두 외국에 나가 살 테니 걱정 없을 테고. 남편과 제주도에서 집 짓고 북카페 잘 운영하고 있지? 새날 애청자들이 놀러가면 방을 내어줄 만큼 방도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거겠지? 멋진 할머니가 되어서 팟캐스트 방송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는 별. 그래, 별. 그런데 손 떨리면서 편집하고 있는 건 아니지? 품위와 지성을 지키고 꼿꼿하게 살아가고 있는 별. 멋진 별님. 할머니 별님. 화이팅이다. 너를 응원한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열혈 진보 할머니 별아.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외치던 너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멋진 꿈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 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멋진 할머니. 너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별이 되어 있어서 고맙다. 사랑해. 아, 저는 80세 할머니가 된 별님에게 쓴 거예요. 왜 뒷배경이 40년 후가 80살이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새날 펜션이라는 집 주인이 보이는데? 근데 80살이 돼서도 촛불을 들으려고요? 네. 그때 좋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촛불 문화. 아,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가 깨우쳐줘야지. 그치. 걔들은 게을러서 안 돼. 우리가 항상. 그때쯤 되면 되게 복지국가에서 되게 좋은 나라겠죠. 그런데 광화문에서 촛불을 여는 건 촛불 문화재 형식으로 그때도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문화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쵸. 저도 이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40년 후에도 내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뭔가를 외치고 하면 인생이 살아온 과정이 되게 슬플 수도 있겠다. 좀 희망적으로 써본 거였어요. 그랬구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직접 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한번 적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언니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웃기는 거 우리가 점점점 조금 희망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전 요즘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박근혜가 몰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살 것 같거든요. 죄지은 당연히 죄값 치러야죠. 그래요. 오늘은 타임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언니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잘 살면 당연히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 그런 말이에요. 삶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강원도 여행을 가고 있어요. 네. 가다가 휴게실이 나와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3, 40가지 음식이 있는데 거기서 돌솥 비빔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돌솥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 그 휴게소를 들릴 땐 돌솥 비빔밥을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여행길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또 다음에 여행을 갔는데 그 휴게실에 들려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여기 왔을 때 맛이 없었어 하고 돌솥 비빔밥을 먹지 않아요. 다른 걸 선택해서 먹거든요. 근데 그 음식도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항상 그 기로에 놓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말한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선택한 거 후회 안 하고 미래는 지금을 잘 살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한테 소신껏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건데 제발 살면서 쪽팔리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 최고다. 영화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은 없어요. 왜냐? 걔들이 다 뺏어가서 없는데 그래도 우리의 정신은 있거든. 아직 촛불 들 힘은 있거든. 촛불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렇죠. 아니 그냐면 생각이 있으면 나가면 돼. 그거 돈 많이 안 들어. 그렇잖아요. 네. 나갑시다. 우리는 광화문에 새날 깃발을 언제나 올립니다. 이 깃발을 보시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저는 늘 감사를 드려요. 같이 행동하는 거고 같은 한 가족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새날 애청자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저도 그래요. 정말 자랑스럽고 어떤 장소가 됐든 그러니까 먼저 행동을 해주시고 굳은 일마다 안 하시고 막 이러시는 것들 보면 늘 감동받아요. 맞아요. 지금 좀 저희가 울먹울먹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소중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의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 똑똑한 거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광화문에 갔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동지고 같은 동포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 왜 촛불 잘 들다가 왜 안 나와? 그분 삶은 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래요. 그럴 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세월호도 지금 2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까짓까 그거 못 기다리겠어요? 네. 그리고 이 헬조선도 지금 우리가 4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뭐 조금 못 기다리겠어요? 네. 이제 곧 끝이 되니까 잡은 손 놓지 말고 굳건히 잡고 있자고요. 네. 아, 따뜻한 커피 떠오르는 그런 약간 선선한 날이네요. 커피 마시러 가요, 우리. 달콤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출연 별, 꽃, 소녀, 타이틀 음악, 피터리, 편집 별.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